네, 저는 오늘 그 두 편의 영화를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김병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두 영화를 연달아 보시면 아실 테지만 몇 가지 어떤 접점은 있죠. 두 영화 모두 어딘가 계속 돌아다니는 영화고 밑도 끝도 없이 고양이가 나온다거나 하는 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점이 저는 매력적인데 주인공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집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영화들입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거주지가 명확히 보이지 않고 어떤 거처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이 어딘가 굉장히 희미하게 처리되어 있는 영화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좀 지역적인 접점들을 몇 가지 더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테지만 우선 두 영화를 골라놓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미완성이라는 주제를 떠올렸습니다. 어떤 영화의 미완성 또는 미완성으로서의 영화라고 하는 주제. 어떤 영화가 완성된다고 하는 데는 이를테면 다양한 방식이 있겠죠.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식은 이야기를 끝내는 것. 어떤 시나리오에 쓰인 이야기를 완성하는 방식이 있을 테고, 그리고 다음으로 한 편의 영화가 상품으로 팔려가기 위해서 제도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있을 겁니다. 촬영 전에 구상하고 계획한 이야기에 매듭을 짓고 그것이 하나의 상품으로 관객에게 주어지기까지를 영화의 완성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도권의 영역에서 영화를 완성시키는 것은 영화를 만드는 연출자나 혹은 스태프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제작자나 투자자와의 약속이 영화를 결국 완성시키는 거죠. 이러한 영화의 완성이 제도적으로 고착되어 가고 있을 때 그러한 어떤 산업적인 관습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영화들이 출연하게 됩니다. 시기에 따라서 그들을 언더그라운드라고 부르고 누벨바그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좀 더 친밀한 표현으로는 독립영화라고도 부르는데 물론 그 지금 한국에서 독립영화라는 표현은 제가 방금 말한 의미에서 꽤 멀어진 어떻게 보면 제도권 영화 진영으로 진입하기 전에 어떻게든 주목을 받고 각광을 받아야 하는 어떤 과제나 단계처럼 여겨지는 경향도 물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테지만 적어도 지금 국내 영화계에서 이 단어가 정확히 적확하게 기능하지 않는 상태인 것은 분명하다고 느낍니다. 아무튼 그래서 라오스와 백서는 어떤 독립 영화 또는 그렇게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뉴웨이브의 한 가지 본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화의 미완성 또는 미완성으로서의 영화라는 테마를 상기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구태여 완성을 지향하거나 완성으로 향하지 않는 어떤 불완전한 영화들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좀 형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영화 내적인 근거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오스의 경우는 졸업 영화를 엎어버리고 밑도 끝도 없이 그들 나름의 논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걸 믿고 떠난다고 라오스로 떠난다고 하기엔 좀 의심스럽게 짝이 없는 근거를 가지고 라오스로 가버리는 영화고 백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지만 적어도 병역 거부 소견서를 쓰다가 그것이 중단되고 곧이어 소견서를 쓰던 그 주인공 성훈마저 영화의 화면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단, 미완성,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소진된다는 것이라는 테마가 두 영화를 느슨하게 좀 감싸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상영을 준비하면서 이 두 편 외에 좀 끝까지 고민했던 작품을 하나 말하자면 그 김응수 감독님의 우경이라는 작년에 공개된 좀 이상한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우경이라는 영화는 굳이 따지자면 1부와 2부로 나뉜 영화입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우경이라는 안마사의 일상이 보이고 2부에서는 우경이 절을 찾고 산에 오르고 바다를 향해 다가가는 그런 여정이 담겨 있는 영화인데 참고로 우경은 안마사이기 때문에 시각 장애인이죠.
유전적인 이유로 앞을 보지 못한다고 감독님께는 들었고요. 이런 대상을 마주했을 때 카메라의 곤란함, 그렇다면 시각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대상을, 가시적인 대상을 취급하는 영화가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까? 카메라가 눈이 보이지 않는 존재의 초상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다루는, 이 또한 어떤 미완의 어떤 불완전한 영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한 편의 영화가 개봉 영화 또는 영화로 성립하는 데 요구되는 조건에 대해서 반문하고 이견을 제시해 볼 수 있는 기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편이나 단편으로 포섭되기엔 애매한 길이, 여기서 말하는 길이는 러닝타임이죠. 앞서 말한 대로 카메라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대상들, 반복되거나 이탈하는 몸짓들, 완결 맺지 못하는 행위, 어긋나는 관계의 기록, 전형적인 인물들과 이질적인 풍경이 교차하는 순간, 이런 진료들의 결합이 어떻게 영화의 형태로 지속될 수 있을까? 혹은 영화로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떤 여건이 결여되었을 때 발생하는 결과일까? 그런데 제가 이 라오스와 백서라는 두 편의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흔히 영화를 성립시키는 조건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요소들이 무언가 빠져 있거나 뭔가 결여되어 있거나 뭔가 그것들을 작동하는 힘이 부재하다는 느낌, 인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들을 볼 때마다 충분히 영화를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진료로 주어져 있는데도 뭔가 영화로 성립되지 않는 상태로 머무는이 아니라 머무려고 노력하는 영화라는 인상을 받아요. 글쎄요, 이 영화들은 뭐 비슷한 나이대를 가진 사람들의 관계의 기록이라고 하기에도 뭔가 제대로 시작하거나 끝맺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에서 끝나버리고요. 어떤 풍경이나 초상에 대한 탐구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합니다. 영화의 어떤 성취나 어떤 시도라는 측면에서 무언가 얼굴을 가득 포착하거나 이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장면들이 있지만 이것이 대체 어떤 것을 위한 것인지 어떤 의도로 배치된 것인지 대단히 모호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이 영화들이 어떤 극적인 완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도 분명 아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화로 성립되지 않음이라는 문제는 어떤 통상적인 영화의 그 로직, 영화의 논리를 기준으로 무언가 실패하고 미끄러지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정말로 그 영화들이 어떤 의도적인 영화와 장렬하게 맞서서 의도적으로 실패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태를 지향하는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의도적이고 장렬한 실패의 과정과 그런 흔적을 스크린에 고스란히 비추는 사례를 이야기할 거라면 조금 시간이 지난 작품이기는 합니다만 곡사의 고갈이나 또는 김응수 감독의 또 다른 다큐멘터리인 과거는 낯선 나라다, 이런 작품들이 오히려 적합했을 겁니다. 라오스와 백서는 그런 유형의 영화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다른 방식의 영화적 성립, 또 다른 방식의 로직을 모색하는 영화들이라고 느낍니다. 여기서 말하는 로직, 이 라오스와 백서에서 제기되고 있는 로직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몽타주의 감각에 근접한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정 이유에 대해서 짧게 정리를 하자면, 인디스페이스 측에서 영화를 말하다라는 기획을 제안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제가 흥미롭게 기억하고 계속 생각했던 주제는 극장에서 비평가는 무엇을 하는가 또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극장에서 비평가는 무엇을 하는가 뭘 하겠나요? 영화를 보겠죠. 근데 저는 제가 스스로 비평가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굳이 영화를 선택하는 조건 그리고 권리가 저한테 주어졌다면 이러한 둘 이상의 영화들로 몽타주하는 큐레이팅 또는 몽타주로서의 프로그래밍을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외견상으로는 이렇다 할 공통분모가 없어 보이는 영화들을 연달아서 틀고 그 영화들을 뭔가 서사적인 로직과는 다른 방식으로 몽타주해보는 시간을 구성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영화로 돌아와서 라오스와 백서의 첫 장면을 한번 떠올려보면 두 영화 모두 한국인 관객들에게 대단히 익숙한 공간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처음 화면이 열릴 때는 정확히 그곳이 어떤 곳인지 인지되지는 않습니다만 얼마 지나 보면 확실히 어떤 공간이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백서의 경우는 그 뒤로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한강 구간이고 라오스도 한강이죠. 조계종 수상법당이 있는 그게 아마 뚝섬 한강공원 근방일 텐데 거기서 두 영화가 모두 출발을 합니다. 이런 공통적인 시작을 좀 사소한 우연의 일종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두 영화는 이런 것처럼 누구에게나 익숙한 공간에서 시작해서 무척 낯선 공간 또는 대단히 추상화된 자리에서 끝이 납니다. 라오스의 경우는 현철이 혼자 이름 모를 라오스 노래를 들으면서 차를 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어딘가로 떠다니는 그 장면이 마지막이고요. 백서는 대단히 일상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한 그 단칸방에서 주인공 성훈과 그리고 주인공 옆에 있던 소년 두 사람이 사라지고 없는 공간, 일종의 무인의 풍경으로 재편된 무척 추상적인 공간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영화의 결말이 전개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영화는 모두 비유적인 차원에서의 여행의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오스의 경우는 물리적으로 어떤 다른 곳, 낯선 곳으로 향하는 여행이 나오기도 하고요. 백서의 경우는 물리적인 여행이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뭔가 일상의 공간이 추상적인 영역으로 재편되는 어떤 건축적인 차원의 탈피, 영화적 공간의 탈피가 시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성훈이 입영 통지서를 확인하고 천천히 어딘가로 걸어가는 장면이 끝난 다음에 거리에서 돌아다니는 장면이 시작될 때 그때 화면의 질감이라든지 컷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질적인 방법으로 마치 이전까지의 리듬을 완전히 까먹거나 영화를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그런 이질적인 여정이 펼쳐지죠. 이 장면이 대단히 저는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추가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우경 역시 어떤 일상적인 시간과 여행의 시간, 모험의 시간을 병치시키고 그 이질적인 과정에 영화의 육체를 고스란히 투신하는 작품입니다. 말하자면 영화적인 여행, 모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편의 영화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드는 감각은 영화에게 있어서 특별한 고정점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일탈적인 움직임들이 사방으로 흐트러지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저한테 있어서 그러한 어떤 영화의 모험적인 순간, 모험적인 논리가 흥미롭게 다가온 것은 두 영화, 라오스와 백서의 도입부에서 무언가 남다른 몽타주의 감각이 제기되는 순간에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몽타주의 감각인 거죠. 몽타주라고 해서 단순히 한 컷과 다른 한 컷이 붙을 때 발생하는 효과를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몽타주의 효과가 아니라 굳이 몽타주의 감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일반적인 몽타주는 기본적으로 연결과 충돌을 기반으로 작동하죠. 쿨레쇼프 효과, 고리타분하기 짝이 없는 쿨레쇼프 효과가 증명한 것처럼 두 가지 진료의 부딪힘으로 거기에서 비롯되는 다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다만 단순히 쇼트와 쇼트가 부딪힐 때가 아니라 하나의 화면 안에서 다수의 진료, 예를 들면 목소리라든지 몸짓이라든지 또는 텍스트가 충돌할 때 몽타주적 감각을 포함하는 의미에서 저는 몽타주라는 말을 이 시간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단어의 어원을 들먹이면서 뭔가를 설명하는 거는 조금 고리타분한 일이지만 몽타주라는 말의 어원은 다들 아시다시피 불어로는 조립하다라는 의미죠. 근데 또 다른 의미로는 오르다, 뭔가 상승하다라는 뜻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왜 조립하다와 오르다라는 의미가 같이 붙어 있을까? 이 점이 좀 궁금했는데 이 단어가 라틴어인 산으로부터 유래했다고 합니다. 산과 언덕 이런 단어로부터 유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립 또는 결합을 의미하는 단어 옆에 언덕을 오르다, 상승의 개념이 잔존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 몽타주의 사례라고 말할 때 A와 B가 붙었을 때 C라는 전혀 다른 대상, A와 B의 내재적인 의미로는 인지할 수 없었던 C라는 대상이 도출되는 것은 그러한 사고적인 도약, 비약, 언덕을 오르는 것처럼 인식의 비약이 펼쳐진다는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하자면 영화의 원리가 몽타주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질문을 뒤집어서 그렇다면 몽타주의 원리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는 아직 답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의 쇼트에서 다른 쇼트로 전환되는 순간에 어떤 사태 혹은 무슨 로직이 발생하는 걸까? 이런 궁금증인 겁니다. 물론 모든 영화에다 대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수백 수천 개에 있는 컷이 있는 영화에다 대고 그 컷이 바뀌는 순간순간의 그 논리와 당위성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따져 물을 수는 없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또 감독의 의도나 혹은 서사의 흐름을 따라가는 감상, 영화 감상은 굳이 이런 질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서사적인 흐름이 있고 감독의 의도가 있다면 그건 꽤나 일관된 로직으로 흘러가는 거니까. 다만 어떤 특정한 이미지 또는 쇼트가 연결되는 방식에서 상상되는 것들 또는 그러한 결합, 그 쇼트와 쇼트의 결합의 정당성과 그 결합이 가능한지를 질문하는 감상의 방식, 비평의 방식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향하는 감상의 방식은 후자의 방법이고 그건 어쩌면 감독의 의도나 영화의 내적인 완결과는 무관한 논리를 발견해내는 비평의 방법론이기도 할 것입니다. 너무 유명한 예시지만 이를테면 세르주 다네의 비평은 심지어는 그 사람이 이 영화가 너무 훌륭하다, 대단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례다라고 찬사를 보내는 비평을 써도 그 영화 감독들한테 이해를 받지 못했어요. 그 영화를 만든 감독들조차 이 다네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알랭 레네죠. 다네가 밤과 안개에 대해서 그 모럴리티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레네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다네는 나의 기억을 흔드는 체험은 그 영화를 만든 작가와도 공유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본격적으로 백서의 도입부를 이야기해보자면 주인공 성운이 강둑을 걸어 내려가는 풀샷이 처음에 등장합니다. 그런 다음에 성운의 얼굴이 타이트하게 잡힌 쇼트가 이어붙죠. 그리고 나서 불타고 있는 이병 통지서가 클로즈업으로 보여집니다. 불타고 있는 이병 통지서의 클로즈업 쇼트는 이야기의 전제를 설정하는 컷일 것이면서 바로 전 컷과의 흐름으로 따지자면 당연히 이 사람의 시점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컷인 성운의 얼굴이 다시 한번 비슷한 앵글로 이어붙습니다. 그리고 나서 풀숏으로 찍힌 장면에서 후경으로는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화면 왼편에 성운이 있고 오른편에 소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이 순간에 의문점이 확 발생했습니다. 저 소년은 대체 어떤 논리로 출연할 수 있는 걸까? 쇼트가 서사를 실어 나르는 도구라고 이해한다면
이 장면에서 소년의 출연에 당위성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앞장면과 전혀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미지와 이미지의 충돌이라면 이 장면에서 소년의 출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 굉장히 영화 전체를 관통한다고 말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네 번째 컷, 영화의 한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컷인데요. 이 컷에서 이 인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나 다음에 이 성운의 얼굴이라는 하나 다음에 어떻게 해서 성운과 소년이라는 둘이 올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백서를 생각했을 때 제가 떠올리는 어떤 의문, 궁금증입니다. 또 다른 하나, 라오스의 도입부는 그래도 좀 심상치 않은 백서에 비하면 그럭저럭 평범하고 재밌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처음엔 첫 프레임에서는 기차가 지나가고 카메라가 오른쪽으로 패닝하면 수상법당 다리 위에 여자가 한 명 서 있고 곧이어 그 사람이 절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원식의 목소리가 막 나옵니다. 쟤 왜 들어가는 거야?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나면 원석이 프레임 안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현철이 언급되죠. 그런 다음 여기서 원석이 현철을 부르면 대답하는 현철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화면 바깥에서 목소리의 형태로 들려오고요. 정리해보면 현철은 화면 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이 현장에 세 명이 같이 있었던 거죠. 화면 안에 있는 여자와 원석과 현철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정을 다 알고 보면 원석의 등장이 조금 불필요하거나 또는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다리에 서 있는 후배 그 여자가 예상치 못하게 절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만약에 원석의 옆에 현철이 있었다면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다리 위로 다가와서 자초지종을 묻고 이거 현철 선배가 이렇게 바꿨어요 라는 말을 듣고 나서 다시 화면 바깥에 있는 현철에게 따져 묻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식의 질문을 다시 한번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현철은 대체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걸까요? 화면 바깥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이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이 있는 것도 확실한데 정확히 어떤 위치에 있길래 원식에게 이러한 동선을 요구하는 걸까요? 그럼 영화가 처음 시작됐을 때 원식과 현철은 붙어 있었던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원식이 혼자 중얼거렸을 때 현철의 반응은 없었으니까 어딘가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로서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언가 물리적인 조건, 물리적인 위치와는 무관한 소리로서의 몽타주가 현철의 자리를 구축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화면에 있고 화면 바깥에서 누군가의 소리가 들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이 화면 안으로 들어오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부르면 그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다시 화면 바깥에서 들려오는 식인 거죠. 그래서 카메라는 멈춰 있지만 이 몽타주적인 감각이라는 활동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몽타주, 인물의 신체와 목소리에 느닷없는 출현으로 발생하는 어떤 충돌적인 이미지, 사후적인 이미지가 구현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주 좀 사용하는 비유를 들먹이자면 에드워드 양의 마지막 장편 영화 제목이 있죠. 국내에서는 하나 그리고 둘이라고 번역됐고 원제는 위위 하나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몽타주의 로직에 관해 할 때마다 가끔 이 영화의 제목을 인용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장면에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때 A에서 B로 넘어갈 때 그것은 하나에서 둘로 전환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면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옮겨가는 것인가?
장리 꼬다르라는 사람은 영화의 원리가 하나와 다른 하나를 결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다르가 말한 대로 영화의 원리가 하나와 다른 하나의 결합이라면 어떤 영화에서 하나에서 다음 하나로 넘어가는 방식을 이해한다면 그 영화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라오스와 백서 두 영화의 도입부를 나란히 병치해 보면서 하나에서 다음 하나로 넘어가는 것은 둘을 만들어내는 것인가, 혹은 계속되는 하나를 연달아서 나열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그리고 그런 것이 관객에게 어떤 감각으로 전달되는 건가 하는 문제를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두 영화의 도입부에서는 카메라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화면 안에서 활동하는 것과 화면 바깥에서 들려오는 것이 계속해서 교차하면서 몽타주의 감각을 이뤄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세르주 다네가 다른 비평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어떤 이미지 뒤에는 다른 이미지가 있다 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나의 이미지에는 그 뒤에 담긴 의미, 함의, 상징, 은유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미지와 다른 이미지와의 배치, 배열, 교차만이 존립하고 있고, 그러한 연속적인 배치와 배열과 교차가 영화를 지속시키는 것이라고 세르주 다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런 식의 결합이 대단히 터무니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라오스를 보면 첫 장면에서 한강에서 보이는 흰색 나비와 태국의 강가 풍경을 잡은 장면에서 출현하는 노란색 나비가 문득 관객의 기억 안에서 교차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뭐 이런 장면을 두고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영화의 신비로운 순간, 기적적인 순간이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그야말로 사이비 비평의 사례로 전락하는 가장 빠른 길일 거고요. 관건은 그러한 터무니없는 장면들의 배치, 심지어는 그 장면의 내부에서 그러한 나비의 등장이 거의 가시적인 효과로 드러난다고도 말할 수 없는 요소의 배치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되묻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라오스와 백서라는 이 두 편의 영화에서 그 자체로 아름다운 순간, 미적인 순간이라고 말할 만한 장면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무언가 목적론적인 서사의 여정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고 보는 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영화들이 영화가 성립하기 직전의 순간에 머무르려는 영화로 제게 다가온 것 같고요. 대신 아주 사소한 것들, 혹은 지나치기 쉬운 것들, 또는 하나의 장면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이루지 않는 것들이 사소한 접점을 이루고 교집합을 만들어내면서 흔적과 기시감을 바탕에 둔 아주 가시적이지 않은 몽타주의 순간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또 인용하는 미하일 얌폴스키의 표현을 빌리자면, 상이한 시간적 층위로 구성된 복수의 세계가 예기치 않게 교차하는 시간으로서의 몽타주를 이 두 편의 영화가 구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편의 영화와 더불어서 제가 지나가면서 툭툭 언급한 영화들은 어떤 통상적인 극영화라면 지워버렸을 만한 장면들, 혹은 빠뜨려야 마땅하다고 판단했을 법한 영상의 잔해들을 주우면서 영화의 육체를 구성한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 독립영화들에는, 그 작품에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결여 또는 어긋남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상했던 이야기를 매듭짓거나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의 육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갈래와 방향성으로 열리게 되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구멍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멍은 은유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꽤나 물리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보편적인 영화에서 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대단히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이죠. 시나리오에 뭐 구멍이 너무 많다 이런 식의 표현은 다들 익숙하실 텐데 라오스에 나오는 상황을 예로 들면 저 원식이 왜 지금 저 인물이 절에 들어가야 되는 거냐고 따져 묻는 그런 장면과도 비슷한 맥락일 겁니다. 왜 절에 들어가는 거냐? 맥락에도 맞지 않고 일관된 흐름과도 맞지 않는데 왜 절에 들어가는 거냐? 그렇게 선형적인 질서에서 일탈하는 순간이 발생할 때 우리는 이야기의 구멍이라는 말을 합니다. 흔히 다른 표현으로는 플롯홀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곤 하는데 백서나 라오스에서는 이러한 구멍, 플롯홀, 다시 말하자면 서사적인 진행과 상승에 기여하지 않는 어떤 불완전한 순간들, 일탈적인 순간들이 작품에 새겨지면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물질적인 영화가 됩니다. 물론 동시대의 한국의 영상 작업 중에서 이러한 구멍을 가장 담대한 방식으로 그리고 구멍의 기능과 형상을 문자 그대로의 방식으로 활용하는 작가는 영화 감독이 아니라 그 다공성 계곡을 만든 김하영 작가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가령 백서에서 주인공 성훈이 혼자 거리를 돌아다니고 밤이 될 때까지 야외에서 떠도는 장면을 보시거나 또는 라오스에서 라오스로 가기 위해 혼자 현철이 비행기를 타러 낯선 곳을 떠도는 그 혼자 된 사람을 담아낸 장면 또는 현철과 원식이 야시장을 돌아다니는 장면들에서 그러한 영화의 어떤 물질성, 쇼트의 취약성, 저는 취약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쇼트의 취약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이라는 공간에 대단히 이질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백서의 경우는 그 프레임 자체를 굉장히 이질적인 방식으로 만들고 있죠. 카메라와 피사체의 거리감을 거의 무화시키면서 라오스의 경우는 거기 프레임 그 라오스 거리 안에 있는 이 현철과 원식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방인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고요. 프레임이라는 공간의 인물들이 이질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그럼으로써 프레임에서 자꾸만 인물들이 빠져나가거나 화면의 중심을 구획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특히 백서의 경우 방금 말씀하신 그 시퀀스가 시작될 때 대단히 충격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았고요.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그리고 몇 분 정도 봤을 때는 굉장히 느릿한 아트하우스 영화로 생각했는데 이 성훈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과의 일정한 거리나 구도 따위는 신경 쓰지 않은 채로 거의 파괴된 쇼트의 형식으로 보여줄 때 굉장히 예상치 못한 충격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이 이 영화들을 결여 그리고 구멍투성이인 영화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와 렌즈라는 물질이 지닌 취약성 그리고 물리적인 타격, 물리적인 질감이라고 하는 것이 작품 자체에 새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조악한 영상 안에 삼켜져 버릴 것 같은 인물들, 그림자와 같은 인물들이 나타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 두 편의 영화들이 대단히 느슨한 작법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척 강렬하거나 좀 생생한 경험을 선사한다면 저는 이러한 영화의 물질성을 표면에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발생했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두 영화에서는 그림자 또는 어떤 구멍으로서 투영될 수밖에 없는 인물들의 모습을 두고 한편으로는 유령이나 헛개비처럼 배치하고요. 이를테면 백서가 그러하죠. 때로는 그것에 저항해서 카메라 앞에
자기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대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라오스의 후반부에 나오는 그 이상한 정면 쇼트들이 그러합니다. 이러한 구멍의 출현은 영화의 어떤 다른 면모들 또는 현실에 대한 어떤 반영적인 측면을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프레임 내부에 결여가 발생하고 사방으로 구멍이 뚫리면서 한편으로 영상은 실제 영역과도 교통하고요. 어떤 빈곤한 이미지의 체계에 진입하기도 합니다. 계속 거론이 돼서 조금 민망하기는 합니다만 세르주 다네가 장 웨스타슈라는 감독에 대해서 쓴 문장이 있습니다. 인용을 하자면 웨스타슈는 환영이나 세계관으로 경력을 쌓으면서 뛰어난 작가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모럴이 그것을 방해했다. 그는 흥미로운 것을 영화화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표현한다. 여자, 댄디즘, 파리, 시골, 프랑스어 등등. 네, 이런 문장을 썼는데 정리하자면 웨스타슈는 어떤 것을 영화로 만들어야겠다고 흥미를 느낀 대상이 아니라 자신에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작용하는 것들, 자기에게 표현을 요구하는 것들. 몇 년 전에 개봉한 모 영화의 제목을 빌면 자기 삶을 향해 다가오는 것들에 대한 반응으로 영화를 구성한 작가인 겁니다. 웨스타슈뿐만 아니라 필립 가렐이나 샹탈 아커만과 같은 흔히 포스트 누벨바그로 불리는 작가들은 그러한 사방으로 뚫린 구멍의 영화, 어떤 미완성으로서의 영화, 또 궁핍과 빈곤의 감각을 영상에 도입한 최초의 작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추구한 시도는 물론 68년 이후의 영상의 체계 안에서도 대단히 당대적이고 정치적인 논제로 받아들여졌지만 오늘날의 영화가 놓인 환경 안에서도 대단히 동시대적인 문제를 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상우 감독님과 임정환 감독님의 작업에서도 이러한 픽션의 영역에 구멍이 뚫리면서 논픽션의 그림자 또는 픽션의 터치가 가미되지 않은 실제의 공기 그리고 호흡 같은 것들이 프레임 안에 입회하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극영화와 다큐멘터리가 구분되지 않았다 혹은 이 픽션 안에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한 작가의 반영적인 측면이 첨부되어 있다는 식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앞에서 그 통상적인 영화라면 빠뜨렸을 법한 순간들을 이 두 편의 영화는 모으고 잔해를 모으는 방식으로 영화를 구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장면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면서 발생하는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영화에는 그런 오히려 폐기되어 마땅한 장면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면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대화라고 하는 것은 거의 폐기되는 수준에 이릅니다. 라오스와 백서의 인물들은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혹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혼자 중얼거리거나 혹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거나 울음을 터뜨리곤 합니다. 이런 대화 아닌 말들, 대화 이전의 소리들 그런 것들이 대기 중에 장면 위로 흩뿌려지면서 하나의 지속 시간, 한 쇼트의 지속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장면들을 두고 한국 독립영화 특유의 어떤 폐쇄적인 면모 그리고 자폐적인 묘사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은 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진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영화는 앞서 말한 것처럼 대단히 개방적인 면모, 여러 군데로 노출되어 있는 쇼트의 입체적인 공간으로서의 쇼트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영화들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쇼트의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각의 프레임, 그 윤곽과 테두리를 가진 프레임이 전제하는 어떤 본질적인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대상이 영화의 카메라가 대상을 찍으면서 대상이 나타나고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우리가 흔히 프레임 인, 아웃이라고 부르는 움직임들 또는 조르주 멜리에스가 발명했다고 하는 그 트릭 필름의 간단한 속임수들, 사각의 테두리가 없다면 그런 나타남과 사라짐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계가 있었고 나와 친밀한 사람들이 그 세계 안에 거주하고 있었고 영화가 진행되면서 그것들이 내가 머물고 있던 쇼트의 내부에서 사라지고 점점 자신조차도 사라져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런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쇼트의 취약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해낸 사례가 백서의 후반부 그리고 라오스의 혼자가 된 현철이 겪는 이상한 장면들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사라짐을 확인하고 언제든지 다시 나타나는 장소로 영화의 프레임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라오스의 후반부에 보면 갑자기 원식이 절에서 튀어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건 드라마적인 논리도 아니고 어떤 심리적인 논리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대신 프레임의 논리, 언제든지 사라지고 언제든지 화면 바깥에서 들어올 수 있는 프레임의 논리로 규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픽션과 논픽션 또는 픽션과 다큐멘터리라는 어떤 관습적인 구분으로는 이야기하기 조금 어색한 순간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좀 더 총체적인 차원의 몽타주의 감각, 단순히 쇼트와 쇼트가 붙을 때의 감각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와 사운드 그리고 텍스트까지 포함하는 몽타주, 이것들의 미묘한 어떤 어긋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백서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목을 거론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장면은 영화가 시작하고 약 8분대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달팽이가 기어가는 인서트가 꽤 길게 제시되고 성운의 얼굴이 어떤 창살에 가려져서 외부에서 포착된 장면으로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이 두 장면에서는 화면 바깥에서 들리는 소년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뭔가 배고프다고 하고 라면을 끓여달라고 보채는 그런 소년의 목소리가 지속되는데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성운과 소년이 함께 누워있는 투샷이 주어집니다. 소년의 유령적인 목소리, 육체에 부착되어 있지 않은 목소리로 들려오던 소년의 목소리가 비로소 화면에 가시적인 신체에 장착하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만으로 대단히 특별한 순간이라고는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흥미로운 것은 후반부의 한 장면에서 이 순간의 몽타주, 이 순간의 컷 연결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 제시된다는 겁니다. 그 후반부의 카메라는 병역 거부 소견서를 쓰다가 잠이 들고 깨어난 성운의 얼굴을 굉장히 길게 포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 이 장면이 이렇게 길게 제시되는 걸까? 처음 볼 때도 그렇고 영화를 몇 번 다시 봤을 때도 이 장면이 이렇게 길게 보여지는 이유에 대해서 마땅한 근거를 찾지를 못했어요. 어떤 쇼트의 내적인 논리, 그 장면만으로 놓고 설명할 수 있는 단일한 논리로 보면 이 장면이 성운이 방에 머무는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일 겁니다. 이 장면 다음은 성운이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지속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반대로 말하자면 이 과잉된 지속을 어떤 미학적인 논리로 해명할 수 있는 걸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장면은 어떤 내적인 논리로 해명된다기보다는 앞서 언급한 창살로 가두어진 성운의 단독 쇼트를 떠올리게 하는, 상기시키게 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자면 굉장히 긴 시간으로 지속되는 성운의 단독 쇼트는 어쩌면 이전에 유사한 구도의 단독 쇼트에서 들려왔던 소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올 것을 간청하는 쇼트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 성운의 긴 지속 시간은 그런 간청의 영역에서 어떤 당위성, 정당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년이 사라진 이후에 성운이 가지는 어떤 심리적인 호소이기도 할 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화의 요청 혹은 영화 자체의 호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선 컷에서 세 컷을 가로지르면서 화면 안팎을 오고 갔던 소년의 목소리가 없다면 백서라는 영화를 추동하는 몽타주의 로직도 실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 이후로 성운이 화면에서 사라지고 이 방에 아무도 없는 방이 쭉 지속되는 것은 어떤 서사적인 논리도 아닌 것이고 어떤 성운의 심리적인 논리도 아닌 것입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 장면 이후로 성운이 영화에서 사라지는 것은 이러한 몽타주의 역학에 의한 결과라고 말해야 됩니다. 소년의 소리, 성운의 얼굴, 그것이 이 성운과 소년의 투샷을 만들어냈다면 성운의 얼굴 그리고 소년의 소리의 부재라는 조건이 전제되었을 때 다음 컷은 성운의 부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미지의 어떤 비가시적인 결합 그리고 잔존을 디디 위베르만 식의 표현을 빌자면 끊임없이 변신하며 이쪽에서는 전달되고 저쪽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잠복하고 다른 쪽에서는 다시 나타나는 이미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현하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는 결코 어떤 시각적인 대상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지는 이것과 저것, 여기 있던 성운과 저쪽에 머물던 소년의 목소리, 그런 그 조건들이, 그 진료들이 물리적인 인과율을 벗어나서 불규칙적으로 결합하는 몽타주의 체계를 이루는 것. 그것을 영화의 이미지 혹은 영화의 몽타주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백서 그리고 라오스에서 몽타주는 쇼트와 쇼트 사이에서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영화를 보는 우리의 기억 안에서 또는 영화 혹은 쇼트의 연속적인 체계 속에서 잠복해 있는 어떤 가능성의 영역이라고도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역사적 몽타주, 기억의 몽타주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굳이 편의상 기억의 몽타주라고 부른다면 이 기억의 몽타주가 실현되는 순간이야말로 제가 앞에서 말한 영화의 터무니없는 결합을 우리에게 타당한 것으로 되돌려주는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롤랑 바르트는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의 영화를 보고 아마도 안토니오니의 일식이라는 영화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영화를 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토니오니의 영화는 여러 곳에 멈춰서서 대상과 사물이 사라질 때까지 그것을 바라본다. 새삼스럽게 너무 거창한 이름, 바르트니 안토니오니 하는 좀 거창한 이름을 들먹이면서 뭔가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거나 저희가 본 이 영화들을 헛된 방식으로 치장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영화적인 여행 혹은 영화적인 모험 혹은 몽타주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가지는 성질 또는 속성이 바로 바르트가 말한 사라짐 그리고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응시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영화는 이름 모를 낯선 대상이 불쑥 나타나는 것으로 시작해서 시작하는 거죠. 뭐 모든 영화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 대상이 나타나기도 전에 관객이 친밀함을 가지고 보는 영화도 아주 소수지만 존재합니다. 마블의 영화라든지 옛날로 따지면 뭐 채플린의 영화라든지 혹은 몹시 사랑받는 스타가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떤 낯섦이 없죠. 배우가 등장하자마자 바로 친밀성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게 되는 미개봉 독립 영화의 경우에는 대부분 아주 낯선 대상이 불쑥 나타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대상에게 그 강도가 어떻든 간에 어느 정도 친밀성을 갖게 되는 것으로 영화가 전개됩니다. 두 영화의 그 백서와 라오스의 도입부는 그런 성격을 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없거나 한 사람이 존재하다가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으로 늘어나고 또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것, 그런 도입부를 연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라짐이 발생합니다. 할리우드의 장르 영화들, 스튜디오 시절의 장르 영화들은 그 사라짐의 순간에 흔히 관객의 눈을 멀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멜로드라마라면 너무 슬픈 것을 보여줘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든가, 호러 영화라면 너무 끔찍한 것을 보여줘서 눈을 돌리게 만들든가, 그래서 눈을 멀게 만든다고 흔히 합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안토니오니의 영화는 그 사라짐의 순간, 최종적인 사라짐의 순간을 끝까지 응시하는 것이죠. 제가 라오스와 백서를, 특히 라오스라면 몰라도 백서까지도 어떤 여정의 영화 또는 모험의 영화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식의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치 영화조차도 인물들이 어디로 간 건지 잊어버린 것처럼 사라짐이라는 사태, 백서에서는 소년이 사라지고 라오스에서는 그 4인의 어떤 커뮤니티를 이루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사태가 펼쳐지다가 어느 순간 아무런 연고도 없이 다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 저는 이러한 어떤 프레임의 불균질성이라고 하는 것을 영화적인 모험의 영역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뭐 철저하게 구분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이 라오스와 백서라는 영화를 말하면서 어떤 미완성 또는 결여와 부재, 그리고 기억과 흔적의 몽타주, 크게 세 가지 유형의 몽타주를 거론했는데,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견해를 말해주는 사람이 장 루이 셰페르라는 비평가입니다. 셰페르라는 사람은 여전히 우리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평자인데, 제가 셰페르의 많은 글을 읽은 것은 아닙니다만, 저로서는 이 사람이야말로 국내의 많은 시네필들에게 좀 필요 이상으로 매혹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하스미 시게이코나 마니 파버 같은 사람들의 비평적 태도, 혹은 그들의 레토릭보다 우선적으로 소화되었어야 하는 평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영화의 친구, 혹은 친구로서, 혹은 평범한 관계, 혹은 동반자로서의 영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셰페르는 그 자신이 스스로를 영화 비평가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시각예술에 대한 비평을 쓰는 사람이고요. 그가 주로 천착한 테마는 어떤 서구의 재현 체계나 서구의 시각성으로 설명되지 않고 미끄러지는 것들, 혹은 부재하는 대상들에 대한 탐구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1980년에 나온 꽤 유명한 저서죠. 영화의 평범한 인간이라고 하는 작업이 그런 관심 혹은 탐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요.
이 사람은 실제로 그 당시 70년대까지 지속되던 영화 이론 혹은 영화 비평가들의 대단히 분석적이고 교조적인 틀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영화의 평범한 인간이라는 그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기는 대단히 평범한 관객, 개인의 입장으로 극장에 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목한 것은 영화의 어떤 현상학적인 측면입니다. 70년대 그 장르이 보드리나 혹은 크리스티앙 메츠의 이론이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영화의 구조적인 측면을 주목했다면 셰페르나 제가 앞서 거론한 세르주 다네는 그 반대편에서 영화를 본다는 체험 자체, 그러니까 영화의 현상학적인 측면을 탐구했습니다. 셰페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스크린이 산출해내는 기억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셰페르는 카메라의 어떤 비인간적인 눈 혹은 영사기의 기계적인 작동으로 펼쳐지는 이미지의 세계에 인간의 감흥, 즉 개인 하나하나의 기억을 동반한 감상의 체험을 덧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가 상영될 때 그거는 별다른 기억 없이 펼쳐지는 기계적인 작동이죠. 영사기와 프로젝션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발생하는 어떤 기계적인 작동입니다. 그런데 셰페르가 흥미롭게 생각한 것은 관객은 그런 기계적인 작동인 영화를 보면서 자신의 내밀한 경험과 기억을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그 자서전에 쓰인 어떤 편지, 관객에게 받은 편지를 보면 자신이 거울을 보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지 못했던 유년기의 추억을 떠올리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어떤 관객의 편지가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셰페르가 영화에서 중요하게 느낀 것은 매츠나 보드리처럼 스크린에 투영되는 관객의 욕망이 아니라 영화가 우리가 평소에는 자각하거나 혹은 기억하지 못했던 경험들 또는 기억들을 갑작스럽게 떠올리게 만든다는 측면, 그러한 영화의 힘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셰페르는 영화가 현재의 경험과 과거의 기억을 교차시키면서 관객들이 그 영화를 자신의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기억 없이 투사되는 이미지의 연쇄인데 관객은 개별적인 기억과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기묘한 공존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영화로 돌아와 보자면 라오스와 백서의 인물들은 일종의 무능력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무능력에 직면한 셰페르적인 평범한 인간들입니다. 이것이 뭐 어느 한 명, 임정환이나 강상우, 특정한 연출자가 가진 작가적인 특성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을 두고 뭐 인물의 능력이나 드라마를 조직하는 논리가 부족하다고 비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한테 있어서 이 두 영화가 매혹적인 것은 그 무능력한 또는 지극히 평범한 인물들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세계, 그리고 서서히 주변에서 사라져가는 인물들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그 자신의 무능력과 범상함을 확인하는 순간에 도달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스스로도 그 세계에서 사라지고 있음을 파악한다는 점입니다. 굳이 좀 개인적인 호를 따지자면 조금 낭만주의적인 터치가 가미되어 있는 라오스의 엔딩보다는 주인공이 사라진 뒤에도 그 공간 그리고 시간에 대한 응시를 지속하는 백서의 결말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인데요. 백서의 엔딩 결말부에서 성운과 소년이 사라지고 난 뒤에 방 내부에 카메라가 여전히 머물고 있죠. 거기서 카메라가 비추는 것은 일종의 기억이고 흔적일 텐데
그것은 단순히 이 두 사람의 기억과 흔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 장면, 그 시퀀스에 이르러서 성운과 소년의 존재감 또는 그들의 어떤 육체적인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희미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공간을 주재하던 인물이 이제는 공간의 중심으로 여겨지지 않는 순간에 도달하는 것이 백서의 결말이 가진 아주 터프한 측면, 파워풀한 측면, 혹은 정말 영화의 맨살을 드러내어 보이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사라지는 것은 성운이 한 사람이지만 인물이 사라진 뒤에도 흔히 다른 영화들은 그 인물이 사라진 뒤에도 어떤 사물이나 혹은 그 인물을 기억하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인물의 흔적을 잔존시킵니다. 그런 영화들과는 달리 어떤 성운의 백서의 엔딩에서는, 백서의 결말부에서는 성운의 개별적인 감각이나 기억 같은 것들이 전부 소실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후반부에 나열되는 일련의 장면들은 고양이가 나오고 빛이 나오고 먼지 터럭이 보이고 하는 장면들은 공간과 사물의 기억이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타당합니다. 대상이 사라지고 그 대상을 떠올리게 하는 기억의 주체 또는 매개적인 사물, 이 모든 것들이 사라졌음에도 백서의 카메라는 응시를 지속합니다. 이런 식의 실내 광경, 이런 식의 사람이 없는 풍경을 두고 요시다 기주라는 영화 감독 겸 영화 평론가는 무인의 풍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인칭적인 시선 혹은 비인간적인 지각이 발생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머물기 이전과 이후의 공간에 대한 감각을 포착할 수 있다라고 요시다는 말하고 있는데 인간적인 행위와 사건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어떤 소진된 상태를 우리가 지켜보게 된다는 거죠. 백서의 이런 장면들은 우리가 사건을 또 화면을 그리고 몹시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프레임을 주재할 수 없음을,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시간 이전과 이후에도 지속되는 시간에 대해서 환기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런 장면이 진정 어떤 셰페르적인 표현을 빌려서 평범한 인간의 흔적을, 또 그것을 마주보고 있는 평범한 관객과의 거리를 확인하게 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인상 깊게 기억하는 어떤 비평의 문장을 다시 한번 인용하자면, 원칙이 기능하지 않는 곳에서 이미지는 해방될 수 있다 라는 문장을 누군가 썼습니다. 이때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영화의 드라마트루기의 원칙일 수도 있고, 또 시나리오의 법칙들일 수도 있고요. 또는 흔히 쇼트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규범들, 컷이 이어붙는 원칙, 이런 것들을 모두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뭐 180도 법칙이니 30도 법칙이니 하는 것들이죠. 물론 이러한 법칙을 정확하게 지킨다고 해서 훌륭한 영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를 파격적으로 어긴다고 해서 훌륭한 영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그것이 제가 만든 것처럼 아주 규모가 작은 단편 영화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데쿠파주의 형식,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몽타주의 구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고요. 그리고 영화를 본다는 것, 그 영화에 매혹된다는 것 역시 저로서는 바로 그 지점, 어떤 쇼트가 어떤 쇼트와 조응하고 있는가, 어떤 쇼트가 어떤 형식에 의해 이 순간에 출현하고 있는가를 고민하는 지점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백서와 라오스를 보면서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주제 이야기였고요. 저희가 함께 감상한 이 두 편의 영화, 그리고
제가 부분적으로 언급한 김응수 감독의 우경 또는 김하영 작가의 다공성 계곡, 그리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올 초에 개봉한 이강현 감독의 얼굴들, 이러한 영화들은 이러한 작품들은 미완성으로서의 영상, 보이지 않는 몽타주로서의 영상, 마지막으로 기억의 동반자로서의 영상, 영화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넓혀주는 어떤 사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멍을 가진 영화들, 얀폴스키의 표현을 다시 빌리자면 상이한 시간적 층위로 구성된 세계가 예기치 않게 교차하는 시간을 다루는 미개봉 독립영화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하고요. 그에 대해 또 견해를 나누는 시간이 더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서 한 차례 언급했던 포스트 누벨버그의 주자로 한 차례 언급했던 필립 가렐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필립 가렐이 말하는 바, 나에게 있어 같은 사람들과 계속해서 함께 일을 지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영화에서 중요한 건 개개의 영화의 실제 삶과의 관계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게 과거의 작품이 중요한 것은 스타일의 문제나 혹은 표현적으로 성공했는지의 문제 이상으로 내가 20살이었을 때의 친구, 가족, 그들의 이미지가, 그리고 다음에는 내가 좀 더 나이를 먹은 그들의 이미지를 거기에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영화와 인생은 밀착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많은 말들을 늘어났지만 바로 이러한 필립 가렐의 언급과 같은 비슷한 언어를 이야기하기 위해 오늘 토크를 준비했다고 생각하고요.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만 고질라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